네, 4월 14일 집하고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이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운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집하고가 땅짓고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차이는 뭐 이름이 다른 거고요. 네, 땅짓고처럼 열심히 구독자를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한다고 해서 철거업체 TV인가? 어쨌든 집 문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겠다. 네네, 뭐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집하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자주 와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주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일에 운을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규제 완화를 빨리 한다고 했다가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천천히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규제를 바꾼다는 말인지 여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약하고는 네. 조금 톤 차이가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약 내세울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과 네.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걸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하는 게 네네.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이제 행정을 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을 띄워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어요. 네네. 어느 정부든 그게 진보든 보수든. 네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이 안정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거래량과 가격이 물 흐르듯이 뭐 옛날에 뭐죠? 상선 약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거래량과 가격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완만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의 최상의 목표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일부 좀 그 불합리한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다만 그런 기대감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버린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폭발성이 강하잖아요. 휘발성이 강한 상품인데 네. 그게 만약에 꿈틀거리고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규제 완화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어쨌든 저는 뭐 시장의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 네. 이거를 잡고 있지만 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네네. 어떤 좀 빨리 할 거냐 아니면은 좀 시장의 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속도 조절할 거냐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속도 조절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임대차 3법 공약을 보면은 전면 재검토였거든요. 네네. 굉장히 셌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원희룡 후보자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임대차 3법은 약자 피해를 뭐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다. 네네. 좋은 취지에서 했다. 이거는 뭐 국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네. 다만 이제 이게 부작용이 좀 있었다.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 뭐 이렇다 할 뭐 청문회 이런 걸 안 거치고 네. 처리됐잖아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네. 그 자체는 크게 이렇게 뭐 어떤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뭐 네.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뭐 개선하겠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제 완화가 시장에 뭐 잘못된 시그널로 네. 뭐 악용되지 않도록 네. 하겠다. 좀 신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공약을 보면은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 공약이라고 네. 저는 봐요. 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관문이잖아요. 이게 네네. 정밀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뭐 정밀 안전진단 자체를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센 거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상계동, 목동. 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도 해당되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가 처음에 입주한 게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거든요. 네. 이때가 91년 9월입니다. 네. 이미 30년 지났죠. 네네. 96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4년 더 기다리면 재건축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저는 공약의 옥석 가리기라고 봐요. 공약은 100%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여건에 봐서 선택적으로 저는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장의 어떤 과도한 기대 네. 이걸 갖다가 조금은 진정시킨다는 어떤 그런 측면 뭐 그렇게 해석을 어쨌든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 어차피 공약을 무조건 네. 다 할 수는 없고 또 공약들에서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또 시장에도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집을 그러면 살려는 실수요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갖는 게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들어 보면 유튜버들이 나와서 뭐 일부 전문가분들이 40%까지 폭락할 것이다. 또 반대로 규제 완화로 인해서 폭등할 것이다.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집을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망하십니까? 혹시 통계 공부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통계 샘플을 이렇게 나중에 뭐 엑셀로 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극단값은 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좀 뭐랄까 뭐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죠. 근데 가능성이 희박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저는 올해 집값은 뭐 저도 이제 연말 가보면 저도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건데 KB 시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소폭 플러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폭 플러스. 예, 통계적으로. 네, 통계적으로. 근데 급매물이 많을 거예요. 왜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있잖아요. 네네네. 급매물이 결국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대출금리도 또 네. 올라가고 네. 최근에 대출금리 약간 낮아졌지만 네네.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 빵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30대들이 또 연끌 비투를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과감하게 네. 마치 패닉 바잉처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30대들은 돈 되는 거는 다 투자하는 세대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연끌 비투나 패닉 바잉은 네. 그 조건 하에서 뛰어들었던 하나의 어떤 집단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지금 다른 데 투자할 때 많은데 굳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네.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2, 3년 전부터 일어났던 연끌 비투를 계속 하겠느냐.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왜 플러스로 보느냐. 그거는 일단은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크잖아요. 예. 집주인들이 지금 매물을 해소하거나 좀 호가를 올린 경우도 많죠. 특히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재건축은 이 꿈틀거리면 주변에 이제 그 일반 아파트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소폭 플러스를 보일 거지만 또 반대편에는 또 하락 요인이 있잖아요. 네.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금리 상승, 네. 그다음에 양도세 절세 매물 출회, 네. 그렇죠. 그다음에 30대들의 변심, 연결 비투를 안 한다는 점. 네. 그래서 거래량이요 올해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서울시 이제 부동산 정보 광장 가면은 통계에 아파트 거래 통계가 나옵니다. 네. 작년에 있잖아요. 한 1월부터 3월까지 네. 거래량을 보면은 네. 한 3,700건에서 한 5,700건 정도 됐어요. 네. 올해 보면요 800건, 1,000건 수준이에요. 거래가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데 저는 거래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2천 건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거래 4분의 부진이다. 1로 줄었네요. 이것도 적은 거예요. 옛날에 많을 때는 서울시 네. 아파트 거래량이 15,000건 이랬어요. 네. 10,000건 넘어갔을 때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거래 부진이죠. 네, 올해는 네, 지금 완전히 거래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네. 왜 거래 절벽이냐? 거래량은 수요자들이 심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 살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거래량은 많지 않을 건데 기대감에 의해서 통계적으로는 소폭 플러스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절세 매물이 안 나올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임박 6월 1일이 이제 보유세법 가세 기준일이잖아요. 네네.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하고 내년 한 2월 사이에 좀 나올 거로 좀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 양도세 감면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5월 11일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 4월 10일까지 정도 하는 네네. 거죠. 그러면 한 임마켓은 또 매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반짝 좀 매물이 나올 네.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시장이 뭐 폭락은 저는 그렇게 가능성 높지 네.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폭등도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좀 너무 극단적인 전망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소폭 플러스라고 보고 사실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네. 우리 동네 사정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낫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왜냐하면 이 계륵장이거든요. 네. 박스권 장세거든요. 네.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은 시세보다 매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예.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올해 집값 내릴까, 오를까? 그거는 저 돗자리 깔아도 잘 모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며느리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너무 연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망 가지고 네. 그 팔아먹는 사람들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잘 살펴보고 또 주변 환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당장의 폭등이나 폭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소폭 플러스 정도에서 시장이 유지된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뭐 저도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윤당선인이 250만 원을 공급을 한다. 이 공약 뭐 앞서 근데 문재인 정부도 나름의 이런 공약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지 매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뭐 공공부지가 더 많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을 이렇게 순조롭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저도 막연한 의문이 드는데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250만 가구 5년이면 좀 많은 물량이긴 해요. 네. 그리고 신도시보다는 주로 뭐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네. 그리고 뭐 도심 역세권 복합 네, 개발 네. 뭐 그다음 국공유지 뭐 네네. 차량 기지 복합 개발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도심에 근접한 지역들 혹은 역세권 이 30대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도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지 확보가 어려워요. 또 재원 마련도 아무래도 좀 그죠 걸림돌이 더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공약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네네. 가령 뭐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30만 원. 예. 이거 뭐 원가 수준으로 네. 공급을 하고 네. 뭐 일단 20% 내고 네. 살면서 80% 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5년 살면은 네. 나중에 국가에 팔면은 70% 자기가 차익을 네네. 먹는 구조고 네. 또 역세권 저축주택이라는 게 그거 이제 20만 가구 짓는다는데 네. 보통 그 3종 주거 지역 용적률이 한 300%잖아요. 네네. 그러면 200%더 올려준다는 거죠. 200% 포인트 정확하게. 그러면 500% 되면은 네. 그 200% 남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공공 분양 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급을 네네. 한다. 좋죠.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에는 공약보다 이제 실행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드맵
이런 것들이 조금 후속으로 아마 침을 하게 되면은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세부적이고 정치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게 확실한 신호라면요. 네네. 굳이 무주택자들이 작년처럼 네. 뭐 재작년처럼 패닉 반응하지 않죠. 그렇죠. 중요한 싸고 것은 좋은 집을 중요한 사는 것은 게 신호인데 그죠? 네. 신호가 소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신호가 그냥 신호로 그치지 않고 네. 그게 믿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아마 작년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집단적 행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뭐 집값이 급등하는 네. 그런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 신호가 아니라 확실히 믿음이 되도록 좀 보다 더 구체화된 어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계획들이 좀 후속 대책으로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진행될 것 같고 이번에는 오밀조밀하게 좋은 거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청년주택 30만 원은 본인이 적은 돈으로 집을 정부가 좀 도와줘서 샀다가 또 나중에 차익에 대해서도 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임대하고는 다르고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예,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임대차법 축소 또는 폐지, 소위 말하는 뭐 임대차 3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랑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게 안 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축소 폐지보다는 축소 보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공약은 뭐예요?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큰 울림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전이죠. 네, 네. 그러니까 2020년 7월 말부터 네, 시행이 됐으니까 서민주거 안정 정책의 심벌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약이 전면 재검토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면 신규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해야 된다. 제동을 걸어야 된다. 혹은 뭐 표준 임대차 제도 비슷한 이런 네. 내용도 약간 공식적인 발언보다 그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위치 한다는 걸 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네. 어떻게든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말고 그거는 이제 하나 네. 들어가 있지만 네.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네, 네. 그죠? 네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그죠? 네네.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상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지금 네. 4년으로 늘어난 네. 거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집주인이 들어오면은 그 2년 되는 거지만 네. 실제로는 4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2년으로 되돌리느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에서 그거는 당연히 거부를 할 가능성이 네네. 높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임대차 3법의 문제는 세입자는 이득을 보는데 집주인은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보상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내놨던 거. 네, 올 연말까지 하는 거. 네네. 1주택자에 대해서 네. 1년 거주로 네네. 인정해 준다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네네.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네. 이거 문호를 좀 더 여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윈윈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기보다 혜택을 준다면은 집주인들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네. 딱 2년 하면 4년 났는데 금리 혜택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쳐달라면 도망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니까 3년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절충안들이 나오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손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재계약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통계가 다르지만 네. 한 50에서 한 80% 정도가 재계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세 매물이 잠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유통 매물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경제는 스톡이라고 그래. 이 재고보다 플로우예요. 네.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재고 물량이 많아요. 우리나라 네. 주택이 1,800만 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택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전월세 특히 전세가 문제인데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드니까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좀 고가주택 기준으로 보면은 거주 요건이 너무 세요. 10년 이제 고가주택 경우 이제 어차피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예, 예. 뭐 2년 살면 비과세고. 예. 그런데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라고 그래서 그걸 80%로 받아요. 네. 그러면 10년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된다면 매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10년 보유에 2년 거주였으니까 그러면 2년 거주하고 8년 동안 임대 놓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전세가 이렇게 유통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가 이제 민간에도 있고 공공이 있는데 민간도 최근에 의무 구조 요건을 집어넣었어요. 네. 분양가도 별로 안 싸요. 옛날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 할 때보다. 네. 근데 의무 구조 요건이면은 입주 단지에서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전월세 매물이. 그렇죠. 신도시들이 그러면은 매물이 입주 단지에 전세 매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보통 주변의 전세 가격도 이렇게 낮추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네. 충격 그 옛날에 반응 효과 테스트를 해보면은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전세 가격에 주변 영향이 미칩니다. 네네네. 한꺼번에 확 쏟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나치게 좀 뭐랄까 저는 이렇게 뭐 1주택자 중심으로 너무 거주 요건이 너무 세다. 일부 좀 완화를 하면은 네네. 어쨌든 전세가 공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요번에 이제 인수위에서도 뉴스데이 다시 한다고 그랬죠. 네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월세 중심으로 넣지 말고 전세 넣고 네. 이러면은 갑자기 전세 시장이 뭐 이렇게 이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예.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완충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대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세가 가령 5% 뛰는 걸 네. 4%로 뛰는 걸 막는 걸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연착륙이라고 네네. 보거든요. 지금은 전세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적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결국 장기 현상이 더 심해져서 네. 사소한 어떤 조금의 어떤 수급 부균형만으로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이 내과에 물이 꾸준히 이렇게 흐르갈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댐에다 그 물을 많이 가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물고기가 어차피 그죠? 네. 다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는 네네.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세 유통 물량을 좀 늘려볼 것인지를 네네.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손해 보니까 그렇다고 세입자한테 불리고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집주인에게 뭐 좀 보상해 주는 구조. 인센티브를 좀 더. 그렇다면은 조금은 이 문제를 좀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집들을 좀 유연하게 시장에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자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